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면 진짜 가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부채가 필요 없는 계절. 이제 가을이 이렇게까지 기다려진 적이 있었을까요? 네? 천고마비면 뭐하냐고요? 잔고마비인데, 네? 부채 필요 없는 가을이면 뭐하냐고요? 가계 부채가 이리 높은데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요. 게다가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9월 20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목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한테 발길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참 믿고 싶지 않은 제목입니다. 어허. 구급대원의 발길질한 군인이라뇨. 세상에. 믿고 싶지 않은 제목인데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0시 30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 서구청을 지나던 구급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내부 CCTV 영상이 어머나.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구급대원이 허리를 숙여 누워있는 남성의 손을 잡고 상태를 살핍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 구급대원의 손을 뿌리치는 이 남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갑자기 어머! 때립니다. 얼굴을 때리고요. 팔을 붙들고 막으려고 하자 발길질까지 이어집니다. 어머 세상에.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발길질을 피해서 간신히 남성을 제압했고요. 다른 구급대원이 달려온 후에야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아니, 대관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구급차 내부에 보신 것처럼.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혹시라도 정말 구급대원분이 무슨 응급처치를 뭐 잘못하기라도 한 거예요? 지금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었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소개까지 안 됐을 텐데, 이 남성 일단은 길거리에 한 남성이 입에 피를 머금고 쓰러져 있다, 이런 행인의 신고를 받고 저 응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해서 응급치료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누워있던 남성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치료를 도와주던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길질에 폭언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폭행에 피할 겨를도 없이 세상에. 얼굴을 다쳤고요. 또 하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안경이 부서질 정도였으니까는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죠. 어머나. 그런데 이 남성,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군인이었고요. 그것도 현역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니나 다를까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뭐라고요? 이 구급대원 곧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30대 군인은 결국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인간이 군인이에요? 이런 인간한테 우리가 지금 나라 맡기고 지금 밤에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근데 또 술이에요. 술 먹고 또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집 다쳐가지고 치료해주는 구급대원분한테 그것도 안경이 부서지도록 폭행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을 이제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우리 어릴 때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안경 쓴 사람은 절대 화가 나도 절대 때리면 안 돼. 특히 얼굴 때리면 안 돼. 그건 뭐 살인 미수다, 우리끼리 뭐 그런 말을 하는데 혹시 그거 진짜예요? 그런 얘기 있죠. 왜냐하면 안경은 더 크게 다치는데 일조할 수 있고, 안경을 낀 상태를 인지하면서 때렸을 때는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당연하지만 안경을 낀 또 이 소방대원을,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건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하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미 됐습니다. 아하.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이렇게 구호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게 됐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여전히 법이 바뀐 이후에도 갈 길은 멉니다. 왜냐하면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매년 평균 무려 260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남성 너무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귀가 조치를 시켰지만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제 군이 일단 저 30대 군이 현역 군인이에요. 경찰에 인계는 됐지만 현역 군이니까 또 군검찰이나 뭐 헌병대 인계는 되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건 그걸 거예요. 저 군인 혹시라도 군 검찰로 군 헌병대 넘겨지면 자기 식구라고 또 솜방망이 처벌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걱정도 하실 거고 차제에 저런 사람들은 이런 범죄가 이런 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으면 군인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막 대폭 깎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결국 지금 직업군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사적으로는 또 지금 그 행위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징계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군인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볼 여지가 있고 특히 내부에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계급에서 진급하는데 아마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기 그럼 때문에 불이익을 당연히 줘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수사해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고의로 해서 이렇게 뭐 실형이라도 선고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공직, 뭐 군대도 공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공직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저 직업 군인, 저 30대예요. 군인요. 군인이란 이름 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일본 죄값 달게 받는 건 마찬가지 당연한 거고 어디 가서 군인이라 그 입에 군인이란 이름을 올리지 말아요. 지금도 전국에서 전방 후방할 것 없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구슬땀 흘리는 전국의 군인을 다 명예 실추시켰으니까 처절하게 반성하기 바랍니다. 사실 장례를 치를 때 유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서 사실 경황이 없어요. 그런데 유족의 눈에 띈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어떤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굉장히 수상했다는 건데요. 어허. 어떤 이야기인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 7일 오전이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네. 요양병원에서는요, 이 80대 남성이 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유가족이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사망한 80대 남성의 목과 같은 몸에서요. 상처를 그런데 가족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장례 치르던 도중에요. 어허. 근데 이게 왜 이상했냐면요. 고인이 생전에는요. 치매 증상 외에는 거동도 가능했고 신체적으로는 건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80대 남성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의심을 품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르신이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유족분들은 경황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얼른 장례를 또 예의를 다해서 치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는 과정에서 근데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이제 이 고인을 뵐 수 있는 시간이 뭐 입관식이나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도 않던 생전에는 못 보던 몸에 상처가 있다?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유가족들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80대 남성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왜요? 앞서 요양병원에선 분명 이 사인을 단순 병사라고 했죠. 근데 부검 결과 이 80대 남성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갈비뼈와 목뼈가 골절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외부 충격에 세상에 갈비뼈와 목뼈가 골절됐고 그게 사망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최재봉 교수님 네. 지금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대체 무슨 그러니까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상처가 났고 상처가 난 걸 발견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더니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병실에는 CCTV가 없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현장을 담아놓은 CCTV는 없으니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경찰이 탐문 수사를 한 거죠. 이 사람 아는 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 또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분들 탐문 수사를 했더니 피의자를 특정할 수 어머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를 특정해서 결국은 탐문 수사 끝에 이 피의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네. 지난 13일에 포항에 위치한 은신처에서 숨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 요양병원에는 없었고 나왔고. 없었고. 예. 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봐야 잡고 나서 봤더니 네. 같은 병실에 이 사망하신 분하고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뭐 소름 끼치네 지금. 그 사람을 결국 범인으로 붙잡았습니다. 하하. 장윤미 변호사님, 붙잡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 물론 CCTV는 없었다고 치지만 이 붙잡힌 사람, 피의자, 혐의를 받는 사람한테 뭔가 이 범행에 관한 진술을 받아내야지 붙잡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조사가 이뤄졌고 이미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까지 이뤄졌는데요. 이 남성 놀랍게도 폭행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끄러워서 때리게 됐다라는 어머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때렸지만 본인이 얼마나 때렸는지, 몇 회를 때렸는지,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일단 때린 그 시점은 80대 이 노인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60대 남성은 80대 남성보다 좀 더 먼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고 올 5월 중순쯤에 이 80대 노인분이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80대 노인이 내가 병원이 좀 힘들다. 계속 요양병원에 있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굉장히 신랑애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좀 시끄럽다. 좀 소란스럽다. 이렇게 느꼈을 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폭행이 정당화되는 건 전혀 당연하죠. 아니고요. 이 남성은 수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이 노인이 돌아가시자 좀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이 도주를 한 상황이었고 하지만 당연하지만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붙잡히게 됐고요. 상해치사 혐의로 현재는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말 물론 이 80대 남성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래도 경찰이요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이 몹쓸 인간을 찾아내 덕분에 이 몹쓸 인간을 검거할 수 있고 지금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이 최진영 변호사님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요양병원은 아무 책임과 잘못이 없나? 애초에 이 사안을 그냥 단순 병사라고 그냥 처리했잖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형법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원 환자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죠. 아하. 근데 그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환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사망 진단서를 쓸 때에 네. 거만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사망 진단서 아마 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망 진단서에서는 사망 원인을 세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병사, 하나는 외인사, 하나는 불상 기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뭔가 숨기려고 했지 않은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80대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 뭐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사망의 원인이 뭔가에 따라서 보험이 가입됐다고 하면은 보험금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을 건데 네. 분명히 본인들 어떤 그 관리하에 있는 80대 노인이 사망했는데 그것을 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병사라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나아가 의료법상의 이 그 사망 진단서를 제대로 썼는지 여부, 이 부분 명확하게 밝혀서 이 유족들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수사기관들이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이 밝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그냥 허투루 만약에 넘어간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르신들, 집안의 어르신을 요양병원에 모신 분 많으실 거예요. 어디 믿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경찰이 이 부분, 그리고 재판부가 이 부분까지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 제목 보세요. 유열, 어머! 우리가 알던 그 유열 씨 맞아요. 그분인데 내가 알던 유열의 목소리였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뉴스파이터도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열 씨의 근황을 전해드리면서 많은 부분이 놀라움과 함께 또 걱정도 하시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유열 씨의 최근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전해졌던 모습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않았습니다. 가수로, DJ로 제가 한 6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성대역 기능에 또 폐소멸증도 찾아오고 이후에는 폐렴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내가 저를 똑바로 보고 여보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나.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유열 씨 모습 예전에 한창 때 우리가 아까 앨범 이 재킷의 이 얼굴도 있었습니다만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젊었을 때 노래방에서 저 노래 많이들 불러보셨을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은. 그런데 화려한 날은 가고 글쎄요 그 제목처럼 돼버린 걸까요? 안지훈 기자님 지금 어디 강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숨쉬기조차 되게 가빠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열 씨는 요즘은 지금 보신 저 영상 전도사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해 연말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모습인데 그때 본인이 폐섬유증 투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했죠. 어머나. 자,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딱딱해져서 호흡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병증인데 세상에. 그러니까 7년 전부터 건강 이상 신호가 와서 폐렴을 겪는 듯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이 꽤 많이 빠진 모습이죠. 어머나. 자, 그로부터 지금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최근 다시 유열 씨의 근황이 전해졌는데 네. 한 보도를 통해서 유열 씨가 폐 이식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어머나 겁니다. 세상에. 자,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네. 유열 씨의 아내에게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유열 씨 아내분이 뉴스파이터에 취재 진행과 통화해서 지금 유열 씨는 회복 중이라서 이 취재는 직접적인 취재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안지용 기자님? 네, 유열 씨의 아내 같은 경우는요. 네. 수술 경과가 굉장히 좋은 상태다. 지금은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근데 인터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연예인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언론 접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열 씨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거든요. 아하. 그만큼 유열 씨가 지금은 심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유열 씨의 물론 우리 욕심,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 욕심은 유열 씨의 목소리를 짧게나마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건 욕심이고 진짜 그건 나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회복 중이신데 그분께 너무 예의가 아니게 인터뷰를 요구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아내분께서 정말 감사하게 대신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 이담 아나운서 너무너무 다행이게 지금 수술이 잘 되고 경과가 좋대요 지금. 네, 수술한 지 한 2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어. 아까 전해주신 것처럼 경과도 좋고 굉장히 잘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세상에. 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금 유열 씨의 목소리가 어떨지 또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요. 직접 들어볼 순 없지만 유열 씨와 직접 통화를 한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열 씨의 절친으로 알려진 그룹 5손가락의 이두헌 씨 아시죠? 예, 완전 알죠, 네네. 이두헌 씨가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열 씨 목소리가 어땠는지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아하.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또 이두헌 씨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나 하고. 그런데 전화를 받았더니 완전히 옛날 DJ 할 때 목소리. 전성기 때 유열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로 돌아온 거예요. 훌륭한 가수였을 때 유열의 목소리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기뻤죠. 회복이 빠르고 수영하는 동안에 근육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빠져서 몸무게가 거의 40kg 초반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재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너무 이제 계속 몸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든 이거라도 하나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곡인데 하나뿐인 그대인데 이게 또 약이 된 건 아닌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불렀던 게 빨리 회복해서 다시 노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5손가락 그룹 아시죠? 그 오랜만에 이두원 씨 목소리 들렸는데 지금 마지막 사진에서 유열 씨 옆에 있던 안경 쓰시고 기타 드신 분이 바로 이두원 씨예요.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두원 씨랑도 같이 이제 곡 작업도
했는데 그 곡을 유열 씨가 또 노래 불렀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약이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장윤 변호사님 이도원 씨 얘기가 전성기 때 DJ 때 하던 그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대요. 대박 사건. 맞습니다. 특히 유열 씨의 회복을 가족이나 팬들분들도 굉장히 기뻐했겠지만 특히 기뻐하신 게 바로 이두원 씨인데요. 이두원 씨는 상당히 유열 바로 이분이 씨와- 안경 쓰신 분 네네. 맞습니다. 인연이 깊습니다. 사실 유열 씨는 86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 수상하면서 정말 화려하게 데뷔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정말 시그니처 프로그램 유열의 이 음악 앨범 라디오 DJ를 무려 13년 동안 진행을 진짜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거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 프로의 최장수 게스트가 또 이두원 씨였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두원 씨 같은 경우에는 유열 씨랑 이런 특별한 인연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하고요. 네. 또 굉장히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친형 동생처럼 지내기도 했는데 거의 네. 가족처럼 지냈는데 아하. 유열 씨가 투병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아픈 것인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 때도 아하. 이 병원 한번 가봐라 라고 하면서 직접 병원을 소개해주고 진단을 받게끔 해준 그런 또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이두원 씨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오랜 인연이 있었던 만큼 투병 초기부터 이렇게 회복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이두원 씨인데 이두원 씨가 그래서 그 누구보다 유열 씨의 전화를 그것도 전성기 때 목소리 그대로 받았을 때 기쁨이 누구보다 컸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회복이 빠를 줄은 정말 몰랐다. 연락이 올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하던 세상에. 차에 건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서 너무 기뻤다고 또 본인의 감상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특히나 DJ 하던 시절의 전성기 목소리를 내가 직접 듣게 돼서 본인도 다시 살아줘서 고맙다. 너는 이제 다시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유열 너는 한 살이야. 이렇게 전해줬다고도 밝혔습니다. 와, 근데 그 마지막에 두 분 같이 나온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한 살 그 그래픽을 보면 야 이게 친한 정말 절친이었는지 몰라도 최진봉 교수님 닮아 네, 보여요. 닮아 보여요. 진짜 두 분이 형제 같아요. 안경 쓴 형 사람과 쓴 형 안 쓴 동생 뭐 그런 느낌으로 진짜 닮은 형제의 느낌도 나는데 근데 앞선 이제 우리가 폐 섬유증을 이제 안진영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폐 조직이 굳는 딱딱하게 굳는 호흡기 질환.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지금 유열 씨 상황 전해 들으시고 그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완치되는 확률이 높은가 보네. 막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다만 유열 씨에 한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해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많은 분이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병이 악화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바로 좋아진 건 아니고 투병 사실이 전한 뒤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상황이 언제였냐면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대요. 어머나. 근데 의식을 잃었던 적을 이두원 씨가 뭐라고 전해주고 있냐면 유열 씨 어머니가 10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던 날이었대요. 아이고. 그날 의식을 잃게 됐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머니에 대한 뭐 애틋함, 사랑 이게 표현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열 씨가 얼마나 슬프고 아파서 본인도 투병 생활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등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잠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 뒤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됐다는 거예요. 폐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 이두원 씨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열 씨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다. 이런 세상에.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그 말은 유열 씨가 저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도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가 맞아요. 끊임없이 유열 씨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이두원 씨가 진짜 유열 씨와 오랜 절친이자 음악적 동료잖아요. 그런데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는 말미에 이런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같이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아침, 안녕하세요. 아침의 연인 유열입니다. 정말 하늘은 높고 푸르고 가을 맛이 정말 제대로네요. 과일들은 정말 맛있게들 곳곳에서 익고 있는데 나라는 과일은, 문득 나라는 열매는 잘 익고 있는지요? 혹시 이 좋은 날씨와는 달리
개인적으로는 좀 센 바람이나 빗 속에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이 시간은 나라는 과일을 성숙시키는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위대합니다. 좋을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모두요. 저는 DJ로도 정말 다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노래를 계속 남겼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확신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도 그렇게 될 거라고 진짜 믿습니다. 시청자분들 아마 그렇게 믿으실 거고요. 유열 씨의 근황을 상세하게 세세하게 전해주신 그룹 5손가락의 리더 이두원 씨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유열 씨의 아내분께도 지금 사실 경황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저희 제작진의 인터뷰 전화 요청에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무대에 서고 또 DJ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영봉탕 먹으면서 이 방송하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영봉탕, 네. 이름 잘 지었어요. 네. 자, 근데 자 보세요. 남의 차 보닛은 나의 식탁이다.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제목인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보닛이라고 하면은 차의 덮개를 얘기하잖아요. 네. 요즘 워낙 또 캠핑을 많이 하고 차박이라고 해서 차에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니 그러면은 보닛을 이렇게 캠핑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여기서 방점이 찍히는 건 바로 남의 차라는 겁니다. 오호. 자, 오늘 전해드릴 이 소식 정말 딱 걸리고만 양심 불량자의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이 됐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컴컴한 새벽 시간 한 차량 앞에 나타난 남성입니다. 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더니 갑자기 차량 보닛 위에 저렇게 물건들을 올려놓는데 네. 이 물건들의 정체 도시락과 컵라면 등등 음식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근데 이 남자 네. 단순히 올려두는데 그치지 않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식 뚜껑을 열기 시작을 하고 보닛을 식탁 삼아 무슨 먹방을 하듯이 아주 느긋하게 식사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일단 행색 물론 행색 가지고 다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행색이 남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딱 봐도 셔츠 차림에 드레스 셔츠 차림에 타이를 맸어요. 뭐 소매를 약간 걷었지만 근데 저런 차림으로 차 우리가 뭐 흔히 본넷 들어가는 그 자동차 엔진 덮개 본인 위에 음식 올려놨어요. 근데 딱 봐도 자기 차 같은데 이게 남의 차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아니냐요? 우리가 잘 안 거예요. 그 남의 차가 맞고요. 남의 차 맞아요? 네, 남의 차 맞습니다. 옷은 정말 신사답게 입었는데 행동은 완전히 신사답지 못한 행동을 한 건데요. 일단 지금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긴 했지만 이 원본 영상을 보면 나이도 좀 지긋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차주인은 얼마나 좀 언짢았을까 싶은데요. 이 차주인은 이 인근 빌라에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차를 본인의 빌라 인근에다 잘 주차를 하고 이제 봤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봤더니 보닛 위가 엄청 더러운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봤다가 깜짝 놀라게 됐던 건데요. 일단 본인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박스 영상이 찍힌 게 무려 새벽 2시였어요. 어머나. 새벽 2시에 남의 차 보닛 위에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놓고 먹는 거였는데 네. 무려 식사 시간만 해도 1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런데 이걸 다 치우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충 치운 거예요. 쓰레기도 차 옆에 대충 두고 차 위에는 이 위에를 깨끗하게 치우지도 않고요. 나무젓가락은 그냥 올려놓고. 뭐 음식 흘리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에는 밥풀도 묻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제육 양념, 제육덮밥 드셨나 아유. 봐요. 그래서 포크도 있었고 나무젓가락은 무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10개 정도가 이제 널브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가서 굉장히 화가 난다는 게 이 차 주인의 하소연 내용입니다. 아니 아까 그 품목만 보면은 최윤여사님 무슨 회식한 줄 알았는데 뭐 혼자 많이도 먹었나 혹시 저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일 가능성이 클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형법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형법상 손괴죄, 두 번째가 자동차 사용절도죄가 문제가 되는데 네. 아까 그 자동차 사용절도는 뭐냐면은 자동차나 자전거 같은 경우를
시동이 켜져 있네. 슥 타고 갔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 옛날에는 그런 거를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주 그런 일이 있으니까 형법적으로 자동차 사용 절도를 지금 처벌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사용 절도가 되려고 하면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본넷 위를 마치 식탁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 절도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송괴죄가 되느냐? 제가 봤을 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하. 원래 과실로 하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의, 미필적 고의, 한마디로 맨질맨질 반짝반짝 해야 될 일, 그럴 본넷. 맞아요. 본넷이 사실은 자동차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돋보이는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 그런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뭐 라면이네 밥이네 해서 거기에 흘리고 그걸 제대로 닦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송괴죄란 것이 무슨 패가지고 구부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케이스도 이제 그 자동차 이제 송괴죄가 되는 그래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데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손괴죄로서 이 자동차 본넷의 효용을 해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로도 고소할 경우에 처벌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전화번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고소했다가 나 어떻게 이거 잘못 보복당하는 것 아니냐? 내가 없는 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보복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테러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신고도 못하고 어머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런 사람은요, 오히려 법의 이 처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물론 저희가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도 딴 데 가서 저런 행동할지도 몰라요. 반드시 법의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이렇게 양심 불량인 사람이 저 넥타이 메고 셔츠 입은 사람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담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네, 이번엔 주유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아하. 저는 좀 몰라서 그러나 싶었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양심 없이 어머나? 뻔뻔하게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지난 16일에요. 네. 누군가 주유소에서 촬영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영상인데요. 네. 잘 보시면 주유 중에 한 여성 주변으로 흰 연기가 좀 피어오르거든요. 어머나? 황당하게도 주유를 하면서 흡연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이 시민이 영상을 짧게 촬영을 하고는요. 여성에게 다가가서 담뱃불을 꺼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은요. 담배를 끄기는커녕 걸어가면서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머나 지금 저 여성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안전도 위험하지만 지금 우리 최전문 교수님 네. 우리 주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유할 때는 엔진도 꺼요. 혹시라도 있을 위험 때문에. 네, 맞아요. 왜냐하면 유증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기름에 닿지 않아도 저기 유증기가 있어서 그게 발화가 되면 화재가 일어나요. 그럼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겠습니까? 맞아요. 저기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주유하려고 서 있는 모든 사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주유소가 만약 폭발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얘기를 한 거예요. 담배 네. 좀 꺼달라고.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그래서 사진을 찍고 혹시 못 들었나? 왜냐면 차들이 막 지나다니니까 시끄러워서 못 들었나 해서 재차 또 말을 한 거예요. 네. 담뱃불 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 그제서야 담뱃불을 끄면서 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라면서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저 제대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담뱃불 끄라는 말은 뭐 잘못한 말도 아닌데. 그럼 담뱃불 켜주세요 그래요? 담뱃불 그런 말이 끄라 안 그러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시민분이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 물었더니 네. 하는 말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네. 책임 못 진다니까요. 못 지죠. 그거 다치고 나서 만약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다치고 차에 불을 따고 그 뒤에 뭔 책임을 말이 지겠다는 되는 겁니까? 소리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말이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어떻게 혹시라도 큰 사고 나면 그때 가서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여성 본인이 뱉은 말이 있죠. 내가 책임지겠다. 불은 나지 않았지만 법적 책임부터 지셔야 될 겁니다. 올 7월에 개정된 법률안이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요. 이 법도 셀프 주유소에서 이렇게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도입이 된 건데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저장 취급 시설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런 금지 사항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으니까 소방당국에서는 제발 담배를 피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설사 과태료를 부과한들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제발 저 여성 정신 차리길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손이길래 바쁘게 움직인다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이담 아나운서. 지난달 26일에요. 서울의 한 골목길 쉼터에서 눈보다 빠른 손들이 조금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어허.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탁 트인 노상 쉼터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한쪽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요. 저 안에 포커 카드가 보이고요. 아이고. 빠른 속도로 현금을 세는 손들도 보입니다. 아유, 뭐 진짜 그리고 빠르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두리번 주위를 살피기도 하죠. 네. 바로 그 순간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닥치면서 네. 모여 앉아있던 사람들을 촬영하고 벤치에 있던 남성이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어허. 알고 보니까 골목 노상 쉼터에서 도박판이 열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검거가 된 겁니다. 저희 제작진이 알아봤더니 저곳이 서울역 근처 시내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역이면 도심이잖아요. 도심. 거기 한복판에서 지금 나무를 지금 나무 근처 저기서 지금 저렇게 아니 하다 최재문 교수님 예. 이제는 대낮에 밖에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진짜. 그러니까 저분들이 근데 더 황당한 건 노숙인들이시고요.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 받은 돈을 지금 저 도박을 그걸 하는 하고 거예요 계시는 지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미 제보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다 지금 공개된 장소에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보가 들어와서 네. 이날도 그러면 CCTV를 관제센터에서 요원들이 보고 있었는데 아. 저 장면이 찍힌 거예요. 지금 저 장면이 CCTV에 찍힌 거거든요. 야,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죄 예방 질서계라고 하는 곳과 현장 이제 경찰하고 함께 합동 검거 작전에 나섰는데 네. 직접 가면 지금 처음 들어가는 분들은 사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네요, 네. 바로 저분들이 범죄 예방 질서계에서 일하신 분들인데 아하. 일부러 사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복 입고 들어가면 다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체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경찰복을 입은 현장 경찰들이 직접 들어와서 저 문제에 대해서 다 증거 찾고 네. 그리고 나 도박 현장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면요. 이건 당연히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주는 목적이 뭐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생활이지만 이거라도 일단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생활도 잘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런데 지금 저거를 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저런 도박에 탕진하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앞에 10,000원짜리 놓고 카드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도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변에서 구경만 하면서 같이 이제 술 먹고 그런 사람이고 한 명은 적극적으로 막 혼수 들고 이런 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봐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방조제가 가능하거든요. 다 오리발림이더라고. 한두 명 정도야 뭐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3명 정도는 다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본인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관제센터 요원과 또 경찰분들이 합세해서 일단 잘 검거를 한 거예요. 지금 저 도박판을 급습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딱 놀라운 게, 새로운 게 하나 지금 귀에 들어왔어요. 도박판에 있다는 자체가 또 죄가 되나 봐요. 그런 법리가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지금 음성 들으신 것처럼 수사기관으로서는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방조죄라는 것은요, 이제 공범까지는 아니지만 공범은 같이 실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가담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방조죄는 어떤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걸 용이하게 해주고 쉽게 이행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이 돕는 행위에는 물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방조까지도 포함하는 되게 넓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돈도 안 걸었는데도 그냥 그렇습니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면서 이걸 사실상 격려하고 계속 이 도박판이 이어지도록 어쨌든 용이하게 하는데 가담을 했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게 되면 방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기초생활수급비 물론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요.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땀방울 흘려서 땀으로 번 돈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제발 좀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